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슈퍼리치의 서재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 부의 인문학입니다. 지은이는 브라운스톤, 우석이라는 필명을 가진 작가님이시고요. 그리고 출판사는 오픈마인드입니다. 책을 볼 때 저는 항상 지은이 프로필과 프롤로그를 꼭 읽어요. 머릿말과 프롤로그. 머릿말과 프롤로그를 읽으면 이 책이 어떠한 책인지, 무엇을 나에게 주고자 하는 책인지, 이 책이 가진 성격이나 매력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프롤로그의 제목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거인이란 예전 고전 책들, 투자나 싸움의 기술 또는 정치, 경제 등등을 많이 다뤘던 그러한 책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부의 인문학인 것 같아요. 인문학 속 거인들에게 배우는 돈의 흐름과 부의 작동 원리.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죠? 제가 프롤로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남들 보기에 힘들이지 않고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듯하다.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다. 나는 성과가 반드시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일찍 깨달았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다. 엉뚱한 곳에서는 열심히 삽질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무작정 노력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인생이 편하다. 내 친구 A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 너무나 외진 지방이라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다. A 부부는 가맹점 사업만 열심히 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 매달렸다. 그렇게 몇 년을 투자했지만 그 수입이란 게 부부의 인건비에다 투자한 사업 자금에 붙는 쥐꼬리만한 이윤뿐이었다. 그러다 4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권리금도 포기하고 시설 일체를 단돈 100만 원에 넘겨주었다고 한다. 그나마 임자가 있어야 원상복구 비용을 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4년간 정산을 해보니 그동안 자기가 투자한 돈을 자기가 쓴 거랑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원래 가맹점은 통제권이 없는 비즈니스다. 본점에서 재료비를 올리거나 광고를 안 하면 수입이 줄어든다. 장사가 잘 되면 더 많은 가맹점이 생겨서 이익을 깎는다. 결국 그 가맹점 사업은 인건비 따먹기 사업이었다.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조금 뜨끔했어요. 저도 좀 진지하게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 B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고 싶다. B는 신도시에서 패스트푸드 가맹점 사업을 한다. 2년 전에 가맹점을 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속으로 걱정을 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치른 상태라서 그냥 잘 되기를 빈다고 말해주었다. B는 처음에는 희망에 부풀어서 사업을 시작했다. 인근 오피스텔과 빌딩이 다 완공되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3년이 지났고 인근 건물은 모두 완공되었지만 공실이 많았으며 매출은 기대한 만큼 오르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아르바이트생 관리는 더 힘들어졌다. 이젠 가맹점을 팔려 한다고 했다. 입지가 별로라서 앞으로도 장사가 그리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비가 한몸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잘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일을 벌이고 말았다. 최근에 다른 신도시의 신축 빌딩 상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맨 처음 분양하는 구분 상가를 분양받아서 성공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신도시는 상권이 언제 어떻게 형성될지 아무도 모른다.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확률로만 본다면 산 가격에 다시 되팔 수만 있어도 나는 성공이라고 평가할 것 같다. 물론 낮은 확률을 뒤엎고 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 부디 그랬으면 좋겠지만 나는 또 입을 다물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언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힘들다. 상가는 넘친다.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파트는 청약 통장 같은 진입 장벽이 있다. 그러니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럴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값이 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상가, 빌라,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왜 그럴까? 수요보다 공급이 넘친다는 뜻이다.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는 진입 장벽이 없다면 수익도 별 볼 일 없다. 게다가 구분 상가는 통제권이 없다. 통제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기 혼자서 갈아엎을 수가 없단 이야기다. 그냥 몇 호로 불리면서 전체 상가의 의견에 따라야 할 뿐이다. 이런 상가의 운명은 독립적이지 못하기에 전망이 어둡다. 독립적인 상가는 뭘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가는 뭘까? 바로 꼬마 빌딩이다. 게다가 지금은 인터넷 정보 혁명으로 거리가 사라지고 있다. 거리의 소멸 디지털 혁명이란 책 제목을 들어봤다면 상가를 사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다. 물론 모든 상가가 힘든 것은 아니다. 분명 잘 되는 곳도 있다. 그런 곳을 보면 잘 되는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홍대 같은 상권인데 여기에서도 인터넷이 대신할 수 없는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만 성업 중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간단한 원리조차도 모른 채 행동한다. 부동산을 사고 팔고 주식을 사고 파는 오늘의 이야기가 수십, 수백 년 전 경제학자, 철학자의 연구 속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말이다. 몇 년간의 고생 끝에 돈과 시간을 낭비한 끝에 깨달은 결론이 이미 경제학자들의 책에 나온 몇 줄 조언에 불과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닫고 후회하지 않겠는가. 원리도 모른 채 열심히만 하면 빨리 망할 뿐이다. 당장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이 어떨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돈이 될지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통찰이 없다면 성공은 우연일 뿐 절대 반복되지 않는다. 나처럼 게으른 사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돈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00년, 200년이 흘러도 굳건히 서서 돈이 움직이는 길을 보여준다. 거인은 어디에 있나? 바로 책 속에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든 학자를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그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훨씬 쉽게 큰 그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왜 세상과 세월이 인정한 전문가를 놔두고 실체도 모를 누군가의 분석과 제안을 기다린단 말인가? 나는 부동산 전망을 위해서 복덕방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주식 투자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으려고 애쓴 적이 없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투자했다. 내 곁에는 항상 최고의 경제학자와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젊은 나이에 투자에 성공하고 일찍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들 덕분이다. 책 속에 돈이 있다는 검증된 진리. 주식 투자로 100억 넘게 번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독서량이 많다는 것이다. 두 사람 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읽는 스타일이었다. 그들을 보면 독서와 돈 버는 것 사이에 분명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 역시도 투자 아이디어를 책 속에서 얻곤 한다. 주식 투자의 예를 들어보자. 나는 강원랜드에 투자해서 5배를 벌었다. 그런데 그건 순전히 독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강원랜드가 생길 때만 해도 사람들은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당시 내가 알던 벤처 캐피탈의 심사역은 강원랜드 현장 답사까지 다녀오고서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길도 험하고 외진 산골짜기에 누가 도박을 하러 올까 하는 의구심에 투자를 접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달랐다. 왜냐하면 로버트 윌슨이란 건설적인 투자자가 카지노주를 공매도를 하고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에 파산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인들이 도박을 좋아하고 한국인들 역시 도박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피터 린치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카지노주의 엄청난 위력을 언급하고 있다. 책에서 카지노 주식에 대한 글을 읽지 않았다면 나도 강원랜드를 지나쳤을지 모른다. 결국 독서를 통해서 나는 카지노 주식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부동산 역시 독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국부론을 읽다 보면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일수록 수입이 많다는 언급이 나온다. 어느 나라나 백정은 수입이 좋았다고 한다. 또 사형 집행이면은 수입이 상당히 많다고도 한다. 여관이나 술집 주인도 명예롭지 못하기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불쾌감과 불명예가 심리적인 진입 장벽 역할을 해서 수익을 내기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투자로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투자처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거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곳은 집창촌이었다. 집창촌이란 말만 들어도 범죄, 타락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고 불쾌하다. 조사해보니 용산 텍사스촌, 청량리 588, 천호동 텍사스촌 등 대부분의 집창촌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고 역세권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다. 이런 곳은 재개발되면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 특성상 대박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경매로 성남시에 있는 중동 588이라 불리는 집창촌 내에 상가주택을 샀다. 나는 분위기를 살펴 최고가를 적었다. 20평짜리 주택을 2억 1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으니 경매장이 술렁거릴만 했다. 그 집이 지금은 7억 5천만 원 정도 한다. 현재 재개발 진행 중인데 사업성이 좋아 완공되면 10억 원은 좋게 될 것이다. 주식은 어떤가? 주식시장에서 남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시장이 미처 알지 못하거나 평가하지 못한 가치를 남보다 먼저 알 수 있을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 완벽한 성공은 언제 오나? 바로 시장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데 시장이 틀리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질 때다. 시장이 평가하지 못한 면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대부분의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고 동시에 정보를 접하는 경우 내가 어떻게 시장과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똑같은 재료, 정보를 가지고 남과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나? 비밀은 바로 남과 다른 해석 능력에 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해석 능력이 달라야 한다. 남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나?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 나의 경우도 좋은 투자는 인문학적 탐독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인문학은 시대를 거슬러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준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익혀라. 내 집 마련이 목표였던 A는 안 먹고 안 입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5년간 모은 돈이 2억이었다. 가까운 친구들 중에 억 단위 현금을 모은 사람은 없었기에 A는 뿌듯했다. 이렇게만 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쓸 거 다 쓰고 철철이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던 친구가 빚을 얻어 산 집이 1년 만에 2억이나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친구와 비교하면 그동안 자신이 해온 노력이 멍청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 회의감에 빠졌다. 이게 진짜 현실이다. 저축만으로 부자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A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았다면 진작 적당한 빚을 얻어서 집을 샀을 것이다. 나는 월급쟁이가 적금 들어서 부자 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 절약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자가 되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대다수 한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아는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몇 안 된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된 경우 빼면 정말 몇 안 될 것이다.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자신의 거래처를 분석해 보았더니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기업은 몇 안 되고 거의 공장 부지나 사옥 같은 부동산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더라고 한다. 물론 사업이 잘 되면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업 소득만으로는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업가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을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최고 임원직까지 승진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절약과 저축에만 매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 외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를 잘 하려면 우선 먼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근본위 화폐가 사라지면서 환율이 태어난 것.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학창 시절에 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인생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지 뭔가. 자, 그럼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자.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려면 먼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도 보이기 때문이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찍어내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이야기를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준다.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는 금을 받고 돈을 내줬다. 이걸 금본위 화폐라고 한다. 화폐를 은행에 제시하고 금을 달라고 하면 은행이 금을 내주던 시절 이야기다. 옛날에는 금이 돈 역할을 했다. 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국은행은 금이 있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돈을 찍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화폐를 은행에 제시해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유가 뭘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유럽에 무기를 팔고 금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끝났을 때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3분의 1을 미국이 보유하게 되었다. 반면에 유럽에는 금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금본위 화폐다 보니 금이 없는 유럽은 더 이상 돈을 발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유럽의 금본위 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1944년 연합국 대표들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 모여서 새로운 브레튼우즈 협정이란 화폐 체계를 만들었다. 먼저 미국 달러를 기본으로 금을 바꿔준다고 정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통화는 미국 달러와 교환 비율을 정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화폐가 달러를 통해서 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맞다. 비로소 환율이란 게 생기게 된 것이다. 당시의 환율은 고정되어 있었고 오늘날처럼 변동되지 않았다. 이때만 해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돈은 금으로 지불이 보장되는 체제였다.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모든 화폐는 금으로 보증되어 있어 안정적이었고 달러가 세계 화폐의 중심인 기축통화 역할을 했다.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이 비용을 충당하려고 달러를 많이 찍어내게 되었다. 당시에 미국은 보유한 금보다 많은 달러를 찍어냈다고 한다.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낸 것은 근본 위제를 어기고 국제적인 사기를 친 것이다. 이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눈치를 챘다. 미국이 달러를 보유한 금보다 많이 찍어내서 더 이상 달러가 금과 같은 가치가 없다는 걸 간파한 것이다. 프랑스는 달러를 미국에 주고 금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다른 나라도 프랑스를 따라서 금을 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1959년부터 1971년까지 보유한 금의 50%를 잃게 되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상대로 금 인출 소동을 벌인 셈이다. 그러자 닉슨은 생각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이 보유한 모든 금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미국 달러 시스템은 붕괴되고 전 세계 화폐 제도에도 대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달러를 제시해도 금으로 내주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된다. 이때부터 모든 지폐는 금과 같은 확실한 보증 없이 그냥 정부의 약속으로 찍어내는 돈이 된 것이다. 돈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질까? 금본위 화폐 제도가 사라지면서 정부는 금이 없어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게 된다.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하에선 돈을 빌린 사람이 득을 보게 된다. 실질 구매력이 높은 현재에 빌려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후일에 갚으면 되니까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니 말이다. 바로 이런 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그럼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일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자산 가격은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다. 자산 가격은 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강과 상승 사이클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 그래서 과도한 빚을 얻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하락 사이클에 걸리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빚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얻어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고 장기 투자를 하면 부동산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저축해서 충분히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다. 거북이처럼 착실하게 집 살 돈을 모았을 때 이미 집값은 토끼처럼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앞에서 소개한 저축만 열심히 한 A는 바로 이런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몰랐기에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가장 잘 활용한 비즈니스가 바로 보험업이다. 보험업은 지금 화폐로 받고 후일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로 지불을 약속하는 비즈니스다. 그러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가장 유리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 빚이 많아질수록 돈이 더 많이 생긴다. 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금을 받고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면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서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채권을 받고 돈을 준다. 예를 들어 30년 뒤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 증서인 채권을 받고서 정부에게 돈을 준다. 정부는 그 돈을 다리나 도로, 지하철 같은 건설 현장에 사용하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또 복지 재원으로도 사용한다. 그러면 월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급 중 일부를 은행에 저축한다. 또 정부가 벌인 공공사업으로 돈을 번 기업이나 개인도 그 돈을 은행에 맡긴다.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다시 대출해 준다. 그러면 은행 대출을 통해서 새로운 돈이 창출된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값이 100원을 A은행에 맡기면 A은행은 지급 준비금으로 10원은 보관하고 나머지 90원을 을에게 대출해 준다. 을이 대출받은 90원을 B은행에 맡기면 B은행 역시 지급 준비금으로 9원을 빼고 81원을 병에게 대출해 준다. 최초의 돈 100원이 181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중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낸다. 최초의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온 100원이 시중은행의 연쇄적인 대출 덕분에 나중에는 1만 원이나 되는 식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돈은 빚으로 생겨난다. 빚이 많이 발생할수록 돈이 더 많이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돈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돈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예를 들어 섬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섬에 돈이 10원이 있고 바나나가 100개가 있다면 1원으로 바나나 10개를 살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바나나는 그대로인데 돈만 20원으로 늘어난다면 이제부터는 1원으로 바나나 5개만 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돈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즉 근본이제가 아닌 지금 같은 화폐제도 아래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장면 가격이 50년 동안 300배 올랐다. 부동산 가격은 더 올랐다. 1971년에 지어진 여의도 시범아파트 18평은 당시 분양가가 212만 원이었다. 지금 시세는 9억 5천만 원이다. 47년 만에 448배가 올랐다. 시간은 절대로 화폐 보유자 편이 아니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도 있다. 그러나 집값 하락은 언제나 예외적인 시기다. 집값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의 하락기는 예외적인 시기였다. 1986년 아파트 가격 통계를 만든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은 딱 3번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대량 공급 때, IMF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가 전부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집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가짜 돈에 목매지 말고 리얼머니를 보유하라.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는 화폐 발행을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일이 간단해지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정부를 움직이는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당선되기 위해서 항상 유권자에게 달콤한 약속을 한다. 병원비를 공짜로 해주겠다고, 학비를 면제해주겠다고, 지하철 요금을 내려주겠다고, 더 많은 도로와 공공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선심성 공약을 제시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올리고 절약하자고 하는 정치인은 당선되기 어렵다. 사람들은 당장 편하게 해주는 정치인을 좋아하니 말이다. 결국 선심성 지출을 약속한 정치인이 당선되면 정부 지출이 많아지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흥청망청하기 쉽다. 물론 부담은 후손이 지게 되겠지만 근시안적인 유권자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기 쉽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부의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의 이전이란 국민의 재산이 정부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이런 화폐 시스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짜 돈인 화폐를 모으려 하지 말고 진짜 돈인 리얼머니를 보유해야 한다. 그게 부동산이고 주식이다. 자산 상승 사이클을 주목하고 바닥에 이르렀을 때 과감하게 빚을 얻어서 투자해야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몇 년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 따라서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빚을 얻어서 투자하는 게 최고로 빨리 재산을 늘리는 첩경이다. 이게 투자의 핵심이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기는 법이다. 네, 여기까지 브라운스톤 작가님의 프롤로그였습니다. 물론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환경에 있고 또 같은 책을 보더라도 자신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습득을 하거나 갖게 되는 지혜는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뭐 이렇게 프롤로그에서만 나온 부분에서도 참 몰랐던 부분을 많이 또 다르게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해보게 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책의 묘미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참고 도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이분이 참고한 책들, 뭐 주식과 투자에 관련한 고전 같은 책들도 좋지만 뭔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나에 대해서 나의 어떤 스타일을 알게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왜 부동산이나 투자 이런 부분에 경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로 철학 공부를 굉장히 더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자신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게 되는 또 시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 도서가 좀 여기 다뤄진 게 많은데요. 제목을 좀 읽어드릴까 해요. 네, 참고 도서 시장의 마법사들, 전설로 떠나는 월의 영웅, 도시의 승리, 위대한 탈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직업의 지리학, 타이밍의 승부사, 새로운 무의식, 이기적 유전자, 자본주의의 매혹,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버핏도 따라한 케인스의 주식 투자 비법, 그리고 프롤로그에도 나왔던 국부론이 있고요. 네, 그리고 넛지 책은 제가 꽤 오래전에 샀는데 저희 집 책꽂이에도 꽂혀 있는데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론, 이상과열,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갈등하는 본능, 언스크립티드, 월가에서 배우는 랜덤 워크 투자 전략, 승자의 저주, 통섭과 투자, 에피파니, 신을 거역한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 주식 투자 이렇게 하라, 블랙 스완, 워렌 버핏의 투자 격언, 자본주의와 자유, 노예의 길, 자유로부터의 도피, 진보와 빈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중보 산림 경제, 세계화의 덫, 노동의 종말, 도덕의 계보, 금융의 연금술, 돈의 철학, 유한 계급론,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역사를 바꾼 모략의 천재들, 도덕 감정론, 세계는 평평하다, 21세기 자본, 불안, 생각에 관한 생각, 마지막으로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입니다. 네, 뭐 읽어보신 책들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이 뭐예요? 거의 뭐 제목만 좀 들어봤고 읽어보지 못한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책 속의 책들, 그건 정말 너무 주옥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잘 들어주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저의 책방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도 또 유익한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였습니다.